네안데르탈인. 왜 한때 가장 강인한 종으로 여겨졌던 존재가 이토록 수수께끼 같은 방식으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그들을 거칠고 어리석은 존재, 즉 원시적인 동굴인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남겨진 증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고 있다. 그들은 현생 인류인 우리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존재했고 혹독한 빙하기를 견뎌냈으며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적응력을 지닌 종이 어떻게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진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가혹한 것일 것이다. 그들의 멸종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차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그들은 한때 우리를 능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거인들의 기원을 추적하려면 시간의 수레바퀴를 약 40만 년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유전적 운명이 갈라지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 한쪽 고대 인류 계통은 아프리카에 남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진화를 이어갔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 계통은 더 먼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북쪽으로 이동하여 아직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은 땅으로 나아갔다. 유럽과 아시아에 도달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진화의 냉혹한 시험의 용광로라 할 수 있는 혹독한 환경이었다. 지리적 고립과 극심한 추위는 결국 그들의 모습을 형성해갔다. 자연 선택은 가차없이 작용하여 약한 개체는 도태되었고 체온을 유지할 수 없는 자는 살아남지 못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은 단순히 다른 인종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체 요새라 부를 만한 존재였다. 그들의 영역은 조용한 제국처럼 펼쳐져 있었다. 포르투갈의 대서양 연안에서 시작해 중부 유럽의 얼음으로 뒤덮인 산맥을 넘어 중동을 가로질러 머나먼 시베리아 알타, 이 산맥에까지 이르렀다. 광대하고 혹독하며 시련으로 가득 찬 세계, 마치 얼음을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장소였다. 그들의 키는 우리보다 크지 않았다. 평균 신장은 현생 인류보다 낮았다. 그러나 생물학에서 키는 힘의 척도가 아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몸집이 작고 단단할수록 열을 유지하기 쉽다. 이는 보편적인 법칙이며 그들은 그 법칙의 구현 그 자체였다. 인간의 골격을 떠올려보라. 거기서 각각의 뼈를 더 두껍게 하고 관절을 확장하며 거대한 근육을 지탱하기 위해 다리뼈를 굽힌다. 그들의 흉곽은 평평하지 않고 통처럼 둥글며 넓게 벌어진 갈비뼈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큰 폐를 수용하기 위한 설계였다. 그들은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움직임의 연속이었으며 사냥뿐 아니라 추위에 맞서기 위해서도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했다. 얼굴에도 혹독한 환경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얼굴 중앙에서 돌출된 큰 코는 차가운 공기를 폐로 들이기 전에 따뜻하게 하고 습기를 더하는 역할을 했다. 두꺼운 눈썹뼈는 눈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강력한 턱 근육을 지탱하는 구조이기도 했다. 현대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힘은 경이로웠다. 성체 개체의 교합력은 핏불개를 능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들의 신체는 지구력과 투쟁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생 인류라면 즉시 골격 손상을 입을 충격도 견딜 수 있었다. 시간의 정적 속에서 그들은 한때 존재했다. 강인하고 끈질기며 거의 완벽하게 적응한 존재로서 그렇기에 그들의 소멸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고 인류 역사 속에 남겨진 미해결의 질문으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1856년 네안데르탈 계곡에서 발견된 화석은 그들의 비범한 힘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그 뛰어난 육체의 이면에는 더욱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진정한 수수께끼는 근육이 아니라 두개골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한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뇌가 작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었다. 실제로 그들의 평균 뇌 용량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컸다. 그렇다면 더 큰 뇌와 강인한 신체를 지녔던 그들이 왜 이야기를 남기지 못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전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 답은 아마도 뇌의 구조에 있을 것이다. 현생 인류의 뇌가 사회적 연결, 정교한 언어, 추상적 사고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발달한 반면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다른 능력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날카로운 시각과 신체 제어 능력이었다. 그들의 후두엽은 매우 발달해 있었고
큰 눈은 긴 겨울과 어두운 동굴의 희미한 빛에 적응해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명하게 세계를 인식했다. 그들은 현재에 사는 존재였다. 집중력이 뛰어나고 정확하며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존재. 특정 환경에서의 진화가 만들어낸 극치였으며 마치 얼음으로 조각된 자연의 조형물과도 같았다. 그러나 자연은 결코 정지하지 않는다. 그들을 만들어낸 세계 자체가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빙하기 동안 극지에서 거대한 빙괴가 퍼져나와 대륙을 덮고 짓눌렀다. 오늘날의 베를린이나 런던과 같은 지역조차도 한때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음층 아래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생존 경쟁은 빙하 위가 아니라 그 경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곳에는 광활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마른 풀과 먼지, 바람의 바다가 스페인에서 시베리아까지 이어져 있었다. 가혹하고 무자비한 환경, 여름에는 해가 거의 지지 않고 겨울에는 끝없는 어둠이 이어진다. 거의 반년 가까이 지속되는 밤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얼어붙은 세계 속에서 어떻게 정신을 유지할 것인가? 그 해답은 생존과 직결된 하나의 발명에서 시작된다. 바로 불이다. 오랫동안 과학계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불을 줍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다. 번개나 자연 발화에 의존했다는 견해였다. 그러나 이 역시 인류 이해의 역사에서 흔히 있었던 오류 중 하나로 이미 뒤집혔다.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해왔던 것이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은 그들이 단순히 불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본능적인 화학자이자 지질학자와도 같았다. 이산화망간과 같은 특수한 광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발화를 쉽게 했다. 또한 돌을 부딪혀 불꽃을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혹독한 환경에서는 결코 쉬운 기술이 아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세계에서 불은 단순한 생존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조리하며 어둠과 보이지 않는 공포를 몰아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다른 영장류들이 해가 지면 잠에 드는 동안 네안데르탈인은 하루에 약 4-5시간의 추가적인 깨어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도구를 수리하고 서로 시선을 나누며 사회적 유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순간들이야말로 얼음의 세계 속에서 그들의 정신을 지탱해 준 것이었다. 그것은 강인하면서도 고요한 존재, 끝없는 밤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불꽃을 모든 사냥에 가져갈 수는 없었다. 바깥의 기온은 영하 30도, 40도, 심지어 50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노출된 피부가 몇 분 만에 얼어붙는 세계였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동물의 가죽을 옷으로 만드는 일은 단순히 몸에 걸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한 투쟁이었다. 생가죽은 곧 부패하며 악취를 풍긴다. 말리면 나무처럼 딱딱해진다. 네안데르탈인은 원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무두질 기술을 발전시켰다. 날카로운 돌로 지방과 남은 살점을 긁어냈다. 그러나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고 목숨을 건 사냥에도 견딜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돌 이외의 도구가 필요했다. 남겨진 화석은 말없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의 앞니는 심하게 마모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의 턱을 마치 바이스처럼 사용해 가죽을 물고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풀어냈다. 두 손으로 가죽을 늘리면서 턱은 끊임없이 움직였다.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의 몸을 대가로 삼아 생존을 위한 방어구를 만들어냈다. 한겨울에는 몸의 거의 전부, 약 90%를 덮어야 했다. 그 희생이 없었다면 첫 번째 한파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바람이 불고 어둠이 몇 달씩 이어지며 매번의 식사가 수톤에 달하는 생물과의 목숨을 건 대결이 되는 세계를 상상해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성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난방기술도, 합성섬유도, 안정적인 공급원도 없는 얼음의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환경을 거주지로 바꾸고 죽음을 삶의 기반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있었다. 동굴 입구에서 비를 바라보는 원시인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잠시 접어두자. 물론 그들은 동굴을 활용했다. 자연이 제공한 돌 요새를 거부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동굴은 움직이지 않고 사냥감은 끊임없이 이동한다. 그래서 그들도 이동했다.
동물의 무리가 광활한 평원을 건널 때 네안데르탈인도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산도 동굴도 없는 곳에서는 스스로 산을 만들어냈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은 기묘한 구조물을 발견했다. 거대한 동물의 뼈로 이루어진 원형 구조물이다. 그들은 매머드를 사냥해 고기를 식량으로 삼고 그 뼈를 이용해 거주지를 지었다. 두개골과 턱, 굽은 상아가 질서 있게 쌓였고 그 위를 두꺼운 가죽으로 덮어 추위를 막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구조물이었다. 그 집안에서는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안정이 유지되었다. 그들은 궁지에 몰린 먹잇감이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는 존재였다. 그들은 적응했고 기후를 정복했다. 아프리카 기원의 영장류라면 본래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생존해냈다. 그러나 그 추위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했다. 바로 에너지라는 대가였다. 혹독한 환경에서 강인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에너지 공급이 필요했다. 현대인이 하루 약 2,500kcal를 필요로 하는 데 비해 네안데르탈인은 거의 2배에 달하는 약 5,000kcal가 필요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농업도 없고 저장도 없으며 실패할 여지도 없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나무창과 석기, 그리고 결코 먹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수톤에 이르는 거대한 생물들 뿐이었다. 그들은 추위를 극복했다. 그러나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혹독한 적, 바로 기아였다. 이에 맞서기 위해 그들은 거의 광기에 가까운 선택을 강요받았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들, 육식동물이든 초식동물이든 가리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그것을 자신의 식량으로 바꾸는 것, 마치 맨손으로 전차에 도전하는 것과 같았다. 오직 돌과 용기, 그리고 치밀한 협력만을 의지한 채 그것은 식량을 둘러싼 생사의 전투였다. 네안데르탈인에게 하루 5,000kcal를 확보하는 일은 자연 그 자체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들에게는 활도 없고 안전한 거리도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트럭만큼이나 무거운 짐승의 영역으로 직접 들어가야 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멸종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근력이 아니라 생존 기술에 있었다. 우리에게 돌은 단순한 무기물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무기였다. 오랫동안 그들의 도구는 조잡하다고 여겨졌지만 그것은 잘못된 평가였다. 그들은 레발로아 기법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는 석기 시대의 3차원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돌을 내리치기 전 장인은 이미 그 내부에 숨어있는 이상적인 날을 마음속에 그려냈다. 한 번의 타격마다 정밀한 계산이 이루어졌고 돌의 표면은 세심하게 다듬어졌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우달로 얇고 균형 잡힌 마치 외과용 칼날처럼 날카로운 석편이 떨어져 나왔다. 그러나 그 날을 손에 드는 것만으로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것을 나무자루에 결합했을 때 비로소 치명적인 무기로 변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진보가 있었다. 그들은 원시적인 접착제를 만들어냈다. 자작나무 껍질을 저산소 환경에서 가열해 검고 끈적한 수지를 추출했다. 이를 통해 성날을 자루에 고정하고 동물의 힘줄로 보강했다. 완성된 것은 던지는 무기가 아니라 무겁게 찔러 넣는 창, 즉 총검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실히 끝내기 위해 사냥을 했다. 사냥은 마치 인내 의식처럼 이루어졌다. 바람을 거슬러 접근하지 않고 냄새를 숨긴다. 피차가기보다 조용히 기다린다. 먹잇감이 위험한 거리로 들어오는 순간 공격이 폭발한다. 일부는 교란하며 압박하고 다른 집단은 접근한다. 창은 두꺼운 피부와 지방을 뚫고 급소에 도달한다. 그것은 언제나 죽음과 맞닿은 도박이었다. 그들의 뼈가 그 현실을 말해준다. 부러진 팔, 금이 간 갈비뼈, 손상된 두개골. 현대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부상은 로데오 기수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네안데르탈인의 삶은 끝없는 로데오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승리했을 때의 보상은 막대했다. 그들은 홍적새 먹이 사슬의 정점에 서 있었다. 화학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늑대나 사자 같은 최상위 포식자에 필적하는 양의 고기를 섭취했다. 대형 동물의 지방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들의 몸과 뇌의 이상적인 연료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단순한 육식 기계였던 것은 아니다. 화석화된 치석 분석은 보다 다양한 식단을 보여준다. 전분,
가열된 식물, 뿌리줄기, 씨앗, 버섯의 흔적이 발견된다. 또한 그들은 약용식물도 활용했다. 예를 들어 카모마일이나 서양토풀처럼 영양가는 낮지만 진통 및 항염 효과를 지닌 식물들이다. 그들의 활동은 육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브롤터의 동굴에서는 바다 표범, 조개류, 심지어 돌고래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이는 그들이 조수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남는 것이 내일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족, 그리고 특히 출산은 인류에게 항상 시련이었다. 네안데르탈 여성에게 그것은 더욱 가혹한 생물학적 과제였다. 그들은 강인한 몸과 넓은 골반을 지녔지만 신생아 역시 빠르게 발달하는 뇌를 담은 큰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다. 골반 구조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출산은 여전히 높은 위험을 수반했다. 단 한 번의 난산, 즉 태아가 산도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만으로도 모자 모두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 의료도, 현대적인 지원도 없는 세계에서는 어떤 개체도 홀로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흔들리는 지점에서 그들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것은 단순한 강인함이 아니라 유대였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출산을 돕는 명확한 흔적이 나타난다. 여성들, 즉 혈연이나 동반자들까지도 새로운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출산은 더 이상 고독한 행위가 아니라 공동의 의식이 되었다. 네안데르탈인의 아기의 울음은 고독 속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을 지켜온 손들에 의해 맞이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유대 속에는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숨어 있었다. 바로 고립이다. 그들의 세계는 광대했지만 동시에 공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개인이 평생 동안 자신의 작은 집단 외에는 누구도 만나지 못한 재생을 마칠 가능성조차 있었다. 스페인의 엘 시드론 동굴에서 발견된 유골의 유전자 분석은 극도로 낮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근친혼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었던 결과였다. 그렇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된다. 한 명의 죽음은 단순한 노동력의 손실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인간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라크의 샤니다르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한 남성의 골격을 발견했다. 편의상 그를 난디라고 부르자. 그는 당시 기준으로 고령이었으며 약 40, 50세로 추정된다. 이는 매우 드문 사례다. 그의 몸은 혹독한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강한 충격으로 한쪽 눈을 잃었고 뇌 손상으로 반신마비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오른팔은 위축되어 팔꿈치 위에서 절단되어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치유된 상태였다. 그는 다리를 절었고 다리는 변형되어 있었으며 치아는 뿌리까지 닳아 있었다. 생존의 논리로 본다면 그는 살아남을 수 없었어야 했다. 사냥도, 달리기도, 짐을 나르는 일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먹는 것조차 어려웠다. 자원만 소비하고 기여하지 못하는 개체는 이 혹독한 세계에서 본래 버려졌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남았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누군가가 그를 돌보았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그를 포식자로부터 지키고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그를 부양했다. 왜였을까? 그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힘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그는 기억을 지닌 존재였고 경험을 전하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사람이었다. 샤니다르에서의 발견은 매장의 흔적도 보여준다. 몇몇 무덤에서는 꽃가루가 발견되었다. 그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마지막 작별의 표시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들은 사랑할 줄 알았다. 상실을 견디는 법을 알았다.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으로 서로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굴 속의 온기는 바깥 세계의 잔혹함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한다. 네안데르탈인은 북방을 지배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포식자들과 영역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을 동등한 경쟁자가 아니라 먹잇감으로 보는 존재들과 함께였다. 그리고 결국 기후는 변하기 시작한다. 그 변화는 인간과 맹수를 점점 더 좁아지는 동일한 공간으로 몰아넣었고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현대의 우리는 스스로를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다고 믿기 쉽다. 숲에 들어가도 가장 큰 두려움은 길을 잃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네안데르탈인에게는 그런 특권이 없었다.
그들은 사냥꾼이었다. 그러나 유일한 존재는 아니었고 결코 최강도 아니었다. 그들이 은신처를 떠날 때 그곳은 현대에는 존재하지 않을 만큼 거대하고 강인하며 굶주린 생물들로 가득 찬 세계였다. 그리고 밤이 되면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동굴 하이에나의 포효였다. 그것은 현대의 하이에나와는 달랐다. 더 크고 더 사납고 빙하기의 어둠 속에서 분명히 최상위 포식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존재였다. 체중이 100kg을 넘는 동굴 하이에나는 단순한 청소동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사냥을 수행하는 포식자였다. 뼈에 남겨진 흔적은 깊은 이빨 자국과 위산에 의한 침식을 보여준다. 이는 일부 네안데르탈인이 매장조차 되지 못한 채 먹잇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지배자가 아니라 사냥당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위험은 평원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피난처 안에도 숨어 있었다. 눈보라 속에서 동굴로 돌아오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든다. 횃불에 불을 붙이는 순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눈앞에는 동굴곰이 있다. 직립하면 3m를 넘는 근육과 발톱의 덩어리. 네안데르탈인과 동굴곰은 같은 자원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다. 겨울을 나기 위한 건조한 동굴이라는 자원이다. 그 대치는 도망칠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벌어진다. 안전한 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승자는 곰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이 승리하기도 했다. 이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현실이었다. 치유된 골절과 수많은 상처 자국은 매번 다시 살아남았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그 얇은 경계 위에서 살아갔다. 그리고 약 4만 5천 년에서 5만 년 전 조용한 변화가 찾아온다. 지평선 너머에서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다. 그것은 괴물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다. 멀리서 보면 비슷하다. 두 발로 걷고 동물 가죽을 입고 창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차이가 드러난다. 그들은 더 키가 크고 더 날씬하며 피부는 조금 더 어둡다. 아프리카의 태양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얼굴은 평평하고 이마는 높으며 움직임은 가볍고 소비하는 에너지도 적다. 그들이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다. 한때 이 만남은 전쟁으로 설명되곤 했다. 현생 인류가 침입해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 네안데르탈인을 멸망시켰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고고학적 증거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대규모 전쟁의 흔적도 뼈로 뒤덮인 전장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만남은 군대 간의 충돌이 아니라 시선으로 이루어졌다. 높은 언덕에 선 네안데르탈인의 무리가 계곡을 내려다보는 장면을 떠올려보라. 아래에서는 낯선 존재들이 무리를 이루어 움직이고 있다. 이질적이고 기묘한 존재들. 그곳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투사 무기, 정교한 옷을 만드는 뼈바늘, 장신구, 악기, 상징,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집단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우리의 생활권이 계속 확장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을 멸망시킬 필요는 없었다. 그들의 자리를 빼앗으면 충분했다. 하나의 먹잇감이 호모사피엔스에 의해 사냥될 때마다 네안데르탈인의 식량은 줄어들었다. 하나의 피난처가 점유될 때마다 그들은 더 깊은 곳으로 밀려났다. 더 높고 더 춥고 더 가혹한 장소로. 그것은 총성이 없는 경쟁이자 서서히 조여오는 압박이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갈등이었던 것은 아니다. 강가에서의 고요한 순간, 서로를 향한 시선, 그리고 때로는 접촉, 양측이 서로 교배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져 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흔적은 오늘날 인간의 DNA 속에도 남아있다. 그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 일부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독립된 종으로서 사라졌을까? 아마도 그것은 단일한 대재앙이 아니었을 것이다. 결정적인 전쟁도 아니었다. 오히려 길고 조용하며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었다. 호모사피엔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존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네안데르탈인의 집단은 점점 더 작아지고 고립되었다. 그리고 약 4만 년 전 마지막 개체군은 지브롤터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다. 끝을 알리는 소리는 없었다. 명확한 종지부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수만 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괴물에 의해 멸망한 것도 아니고 우리와의 정면 충돌로 붕괴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의 종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에 의해 초래되었다. 유전적 다양성의 감소, 기후 변화, 그리고 지나치게 작은 개체수가 적고 유전적 폭이 제한되며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동시에 빠르게 확장하는 경쟁자가 등장했을 때 시간 그 자체가 적이 된다. 결정적인 일격은 필요하지 않았다. 압력이 서서히 축적되었고 결국 하나의 종은 조용히 사라져갔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의 조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순수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다. 유럽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아메리카 원주민이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든 당신 안에는 지금도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일부가 존재한다. 약 1%에서 4%의 DNA가 그들의 흔적을 담고 있다. 이 사실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곳에는 단순한 대립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접촉과 공존, 그리고 융합이 있었다. 네안데르탈인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흡수된 것이다. 세대를 거치며 그들의 DNA는 점점 희석되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약한 빛에 대한 피부의 적응 능력, 면역 체계의 일부, 지방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 그리고 수면, 기분, 감수성과 관련된 특성까지 이러한 많은 요소들에 그들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특성들이야말로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나 추위와 병원체, 미지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유전적 단편들은 수십억 인류에게 분산되어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 있다. 더 이상 독립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인류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은 진화의 실패가 아니며 과거의 유령도 아니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우리 안에서.